네, 지난주에 있었던 교황의 장례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무대로 변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각국 정상은요, 장례 미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마주할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물밑에서 총력전을 벌였다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이 담긴 관이 운구되는 그 동안 그 기간, 시간 동안에도요, 취재진의 모든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온통 현재 취재진들의 관심도 거기에 쏠렸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일부 취재진은요, 이 망원경, 고성능 망원경을 갖고 멀리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는, 또 그리고 입모양을 비추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왜냐면 가까이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졌다라고 하고요.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동맹국이나 적대국 그 정상들과 마주치거나 또는 대화를 주고받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냥 기자들이 순식간에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교황님의 장례 미사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무대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바티칸에서는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의 만남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례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자를 맞대고 서로 마주보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그 한복판에서 1대1로 독대해서 즉석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죠.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 폰데어 라이엔 그 집행위원장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요. 또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악수를 하면서 뭐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나누는 그 짧은 대화는 어찌 보면 그냥 간단한 인사, 안부 인사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자들이 아주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면서 일거수일투족 트럼프 대통령 입에 이 모든 기자들의 관심이 온통 쏠렸다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옆자리에는 에스토니아 그리고 핀란드 정상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양옆으로 이제 앉았는데 이 사람들과도 이제 가볍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조차도 아주 화제가 되고 뭐 사진 찍고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냥 카메라 플래시가 타타타타닥 찍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주인공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관심도 증폭이 됐는데요. 이 멜라니아 여사도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그리고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등과 만나면서 간단히 인사하고 몇 마디를 나눴는데 그 멜라니아 여사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한 시간은 14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 미사 앞으로 그 전에 미사가 있기 전에 많은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사 끝나면 바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여하튼 그 14시간 동안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유의 돌발 행보를 보이면서 각국 정상들이 그 교황 장례식에 참석하러 온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온 건지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얼굴 도장 찍으러 온 건지 지금 알기 힘든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현지의 분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요, 이렇게 많은 세계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이 성 베드로 광장은 외교의 중심지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장례 분위기가 아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무대로 변했다라는 게 이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그 장례 미사에 참석할 때 검은색 정장이 아닌 우리가 보통 장례식이나 장례미사 이제 가면 새까만 양복 그리고 하얀 와이셔츠에 새까만 넥타이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까만 넥타이와 까만 양복이 아니라 파란색 양복과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네, 일종의 어떤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아주 열띠게 그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이 파란색 정장 그 웃도리 상의에는요, 이 성조기 바지까지 딱 달았습니다. 교황의 장례 미사에 참석하면서 미국 성조기 바지를 딱 달고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이 외양이 지니는 어떤 복장이나 어떤 태도나 뭐 또 어떤 것을 입었는지 뭐 이런 그 외양이 지니는 어떤 힘,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색, 파란색, 그것도 장례식에 파란 정장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전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들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자신만 파란색 정장을 입음에 따라서 눈에 띄도록 본인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걸 뭐 부정적인 표현으로 부정적으로 분석한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런 자리에서 미국을 위한, 국익을 위한 외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 그걸 떠나서 일단은 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정상들에 비해서 눈에 띄는 그런 그 파란색 정장을 입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어느 누구의 규칙도 따르지 않는, 나는 나만의 규칙을 따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인 것이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왜? 장례식에는 무조건 까만 정장? 그 누가 그런 규칙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뭐 관례는 무슨 나는 나만의 관례가 있고 나만의 규칙이 있어. 뭐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황의 장례식에서조차 국제관계에 있어서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라는 뜻을 보이는 걸 우선시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였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례식 전에는 그래서 많은 정상들과 만났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만 바쁜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 장남, 이 트럼프 주니어가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이끌고 있는 그 백악관 많은 고위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돈이 많은 소위 슈퍼 리치들을 모아서 프라이빗 클럽, 사교 클럽을 만들기로 지금 아주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클럽 초청장도 나왔습니다. 이미 초청장에 따르면요, 트럼프 주니어와 벤처 투자 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한 오미드 말릭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이 사교 클럽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회원 전용 사교 클럽을 창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클럽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ecutive Branch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조나단 클럽 뭐 이런 게 아니라 Executive Branch로 되어 있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한국말로 굳이 이제 번역을 한다면 집행부 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많은 사교 클럽이 뭐 전국에 뭐 널쳐져 있지만 그 많은 사교 클럽과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그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이기제큐티브 역할을 하는 그런 사교 클럽이다라는 것을 아마 내보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기제큐티브 브랜치라는 프라이빗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클럽이 아니에요. 슈퍼 리치들만 가는 것입니다. 자, 연 회비 50만 달러, 1년에 50만 달러씩 내야 돼요. 여기 들어가려면 그 워싱턴 DC의 조지타운에 위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50만 달러 벌기도 힘든데 벌기도 힘든 게 아니라 뭐 못 벌죠. 거의 대부분. 네. 그런데 1년에 50만 달러를 내야만 이 사교 클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산은 기본적으로 뭐 1,000만 달러 이상 무조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억만장자들 당연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 클럽은 그렇다고 내가 50만 달러 들고 쭈레쭈레 온다고 받아주느냐? 아닙니다. 초청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창립 멤버들이 추천을 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A라는 사람이 누굴 추천해서 이 사람 여기 같이 들이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난 저 사람 들어오는 건 반대 하면 못 들어옵니다. 1년에 50만 달러가 아니라 500만 달러를 갖고도 못 들어옵니다. 철저하게 돈도 많이 내야 되고 철저하게 인맥이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이너서클 중에 이너서클 사교 클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자, 엄격한 추천 절차를 통해서 회원들을 선별하며 이는 클럽의 어떤 독점성과 또 비공개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시통은 이 창립자들의 목표가 워싱턴 DC 역사상 최고급의 사교 클럽을 만들고 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고위 사업가들과 또 고위 IT 기업의 건물들의 어떤 요구에 그 니즈에 맞추기 위한 사교 클럽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비싼 가입비에 또 가입을 위한 추천 요건까지 되어 있다라는 점이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이제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서로 내 비밀 지켜주고 네 비밀 내가 지켜주고 이런 뭐 익명성까지는 아니지만 비밀성, 비공개성 이걸 서로 개런티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오케이 들여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야, 쟤 들어오면은 괜히 돈 좀 있다고 들어와서 돈 쓰고 다니면서 우리랑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랑 한 얘기 밖에 나가서 잘난 척 한다고 다 떠들고 다니고 야 피곤해. 쟤는 돈은 많아도 잘못하면 피곤하게 우리를 만들 사람이니까 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받는다는 것이죠. 딱 봐서 알죠, 자기들끼리는. 아, 쟤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나에 대해서 쟤도 알고 있고, 내가 쟤를 보호해주면 쟤를 나를 보호해주겠구나. 이런 걸 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만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슈퍼 리치들이 가입해서 만들려는 이 트럼프 행정부 구성원들, 또 어마어마한 재산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각에는요, 에너지 고위 임원들, 또 금융계 사업가 출신들이 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대 내각 중에서 이 부자가 가장 많은 내각이 바로 지금 이 내각입니다. 자, CNN 최근 분석에 따르면 내각 구성원 이 21명 가운데 7명은 천만장자들이고요. 그중에 5명은 억만장자라는 것입니다. 자, 비싼 가격과 까다로운 가입 조건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최고급 슈퍼 리치 사교 클럽 이그제큐티브 브랜치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대기자 명단까지 쫙 해서 줄을 대놓고 웨이팅 리스트, 대기자 명단 써놓고 나 좀 넣어주세요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식 창립 발표는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오마드 말리 그리고 섹스라는 사람, 데이비드 섹스라는 사람과 함께 창립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한국의 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0일이니까 이제 뭐 내일 모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한국의 이 슈퍼 리치들을 끌어모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슈퍼 리치 클럽에 가입할 재벌 CEO, 재벌 2세, 뭐 3세 요즘은 그렇죠. 재벌 2, 3세 CEO들을 규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용진 회장은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외에 또 어떤 한국의 재벌 CEO들이 이 슈퍼 리치 클럽에 들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100일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100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지지율을 쭉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언론사는 물론입니다만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취임 100일을 맞은 각종 여론을 취합하고 또 이를 속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까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 라는 기관과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9%,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55%였습니다. 근데 이 부정과 긍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부정은 55%, 긍정은 39%로 나왔다는 게 조금 상당히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월에 조사했을 때 지지율은 45%였는데 그때보다 6%포인트가 내려가서 이 40% 아래로 소위 말해 30%대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낮다. 그러니까 과거 어느 대통령의 그 취임 100일과 비교해보면 가장 낮다라는 것입니다. 집권 1기 당시와도 본인과 비교해도 그래요. 집권 1기 당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됐었을 때 42%였거든요. 그래서 40%대였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어땠느냐? 바이든 전 대통령은 100일 됐을 때 52%를 기록했었습니다. 물론 취임 100일 때의 그때의 지지율이 뭐 높다고 대통령 잘했고 좀 낮다고 대통령 앞으로 계속 못할 거고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절대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대통령은 취임 초기 몇 달 동안은 좀 소위 말해서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지지율이 초반 한 서너 달 동안은 괜찮은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특이한 게 취임해서 한 달 동안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그로부터 급격히 떨어지면서 취임 석 달에 지난 지금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분열 양상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민주당 당원, 공화당 당원들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은 9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이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공화당 당원은 또 8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잘하는지 좀 못하는지 이거를 제대로 판단하고 답변한 것인가? 라고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냥 민주당원들은 거의 대부분 부정, 공화당원들은 또 거의 대부분 긍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극명한 좀 분열 양상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좀 구체적인 정책을 몇 군데를 좀 찍어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요, 부정적 응답이 64%, 긍정적인 응답 34% 나왔습니다. 관세 정책도 요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좀 불안하고 물가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그래서 그런지 또 주식 시장 완전히 크래시되고 그래서 그런지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에 가서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베네핏이 국민들한테 갈 거라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금 얘기를 좀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정책,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이나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 61%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뭐 불체자들을 추방하고 특히 이제 범죄 이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추방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응답 53%로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응답이 46%로 이 역시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이민 정책에 대한 긍정이 그래도 좀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정책별로 조금만 더 본다면요. 의료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무려 77%. 또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어떤 개입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70%. 또 출생시민권 폐지를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67%. 또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삭감하는 문제, 뭐 동결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62% 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그래도 조금 높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별 정체성 및 어떤 성전환자들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51%로 유일하게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신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한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불안해. 물가 오르는 것 같아. 또 이미 좀 올랐어. 또 추가적으로 관세 정책이 발표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에 그냥 뭐 폭락해. 불안해 죽겠어 하면서 여론이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길게 보자 라고 하는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계속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의 그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특정 그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 뭐 한 2달 전에도 이제 한번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처럼 밝히면서 연간 소득이 예를 들어서 2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 웬만하면 20만 달러 이하죠. 한 달에 월 2만 불 막 이렇게 버는 사람 뭐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에게 그런 소득세 감세나 면제 혜택을 집중해서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어서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 및 제조시설이 현재 건설 중에 있거나 또는 계획 단계에 있는 등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효과를 볼 게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금 큰 기회다. 관세를 거둘 대외소득청이라는 그런 부서도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관세를 걷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소득세를 면제시켜주는 데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관장할 디파트먼트,
대외소득청이라는 것을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요, 집권 2기 출범 이후에 밀어붙이고 있는 그 관세 정책의 혜택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면서 요즘 갈수록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론을 좀 잠재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다 좋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소득세의 뭐 감세라든지 저는 뭐 완전 면제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소득세 감세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부수적으로 앞으로 어떤 증시 주식시장 이런 것도 좀 크게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한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호 관세 발표 후에 일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잖아요. 관세 100%꽝 때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 100% 때린 관세를 내가 한 달 유예해 주겠어. 막 그랬다가 또 한 달쯤 다 되면은 관세 100%꽝 때린 거를 한 50%로 해줄까? 좀 협상을 통해서 낮춰줄 의향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잖아요.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야? 관세를 때리는 거야? 안 때리는 거야? 내일 때린다 그랬다가 한 달 연기해준다 그랬다가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뭘 할 수가 없네?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몇 마디 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 해명, 분석, 풀이 등등등. 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 발표를 한 후에 또 일부 완화를 해주기도 하고 유예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되풀이하는 그런 정책은 이는 게임 이론에서 전략적 불확실성이라는 그 게임 이론 여러 가지 게임 전략 중에 하나다라면서 협상 상대방에게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를 밝히지 않는 그런 그 전략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협상 지렛대를 창출하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좀 믿고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높은 관세율이라는 어떤 채찍을 먼저 때린 뒤에 그러지만 때린 것도 아니죠. 높은 관세율을 다음 달부터 부과할 거야 이런 거니까 아직 채찍을 때린 건 아니죠. 이 채찍을 딱 보여주는 거죠. 높은 관세율이란 채찍을 보여준 뒤에 조금 시간이 1, 2주 지난 다음에 대미 관세나 또 그 나라의 비관세 어떤 무역 장벽이 있는지를 보고 또 그 나라가 통화 환율 조작 같은 걸 하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당근도 살짝 보여주는 그러면서 채찍과 당근을 시간차를 갖고 보여주는 이런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의 전략일 뿐이지 이게 맨날 툭하면 말 바꾸고 불안정하고 믿을 수가 없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한 예로 결국은 그래서 최근에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이것 중단하겠습니다. 저것 새롭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또 그걸 원하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미국과 협상을 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일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결과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는 일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을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도의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 받아들여 달라라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해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잖아요. 그 제프 베이조스가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의 이름으로 전기차 회사를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전기차 회사에 대거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베이조스가 투자한 그 전기차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100% 한국산 배터리를 쓰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SK 배터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한 전기차 기업인 슬레이트라는 회사가 요즘 크게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슬레이트가 최근에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레이트는 그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전기차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슬레이트라는 그 회사의 신차는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내세워서 보다 폭넓은 소비층을 겨냥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 없고 요렇게 만들어주고 요건 다 빼주고 뭐 이렇게 자신 어떤 개개인의 어떤 욕구, 특징, 뭐 바라는 바에 따라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출시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이름인 슬레이트, SLATE, 슬레이트라는 이름이 갑자기 어디서 그런 이름이 나온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테슬라의 알파벳 철자를 순서를 좀 바꾼 겁니다. 네, 테슬라의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테슬라의 그 알파벳의 순서를 좀 바꿔서 SLATE, 슬레이트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슬레이트가 테슬라를 겨냥한 제프 베이조스의 승부수다라는 뭐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레이트의 그 신차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산 SK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철자를 순서만 바꾼 회사, 이 슬레이트. 과연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A의 헐리우드 유명 스타들이요, LA시나 또 캘리포니아 주 정부 등에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A시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매우 큽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요, 최근에 입을 모아서 LA가 점점 영화 산업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영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무슨 세금을 안 받는다든지 뭐 등등등 LA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명 여배우인 미셸 파이퍼는 이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20년간 참여한 지난 20년간 자신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23개였는데 그 23개 프로젝트 가운데 딱 3개만 LA에서 촬영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된다. LA가 세계 영화 산업의 뭐 메카, 영화 산업의 중심지라는 것은 이미 이것만 봐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셸 파이퍼는 정치적인 부분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세금 혜택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사들은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하게 따진다. 뭐 당연하죠. 뭐 그게 뭐 영화 제작사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뭐 조그만 식당을 하나 차리더라도 비용 대비 매출을 당연히 따지죠. 그 LA 외에 다른 곳에서는 영화를 촬영하거나 뭘 할 때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LA에 비해서. 그러면서 LA가 영화 산업을 그저 어찌 보면 오랫동안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다른 도시들의 지원 제도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LA는 그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꼽혔죠. 뭐 아직도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영화의 본고장 할리우드이 LA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할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은요, 최근에 LA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를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지원책을 주는 데에는 매우 소홀하다. 이제는 지쳤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 영화 산업이 빠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 겸 감독인 벤 애플렉도 LA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산업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라며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벤 애플렉은 또 다른 곳은 더 나은 정책을 영화 산업에 많이 제시해서 이 영화 산업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산업이 경제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LA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정말 최근에 몇 년간은 여러 영화를 이렇게 봐도 LA에서 제작된 그런 영화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영화를 보면은 물론 무슨 아주 거창한 아카데미상, 뭐 작품상, 대상 이런 걸 받을 만큼 뭐 꼭 그런 영화 아니더라도 그냥 단지 한 시간 반, 2시간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는 그런 즐길 수 있는 용도의 어떤 그런 뭐 영화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끔 영화를 보면 LA에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배경 길거리를 보면 아, 저기는 어디네? 아, 여기 다운타운 어디구나? 여기 피규어와 스트릿이구나. 저건 LA 시청 뒷길이네. 보면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LA에서 찍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LA에서 제작된 영화는 요즘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LA가 세계 엔터테인먼트 중심지, 또 세계 영화의 중심지인 헐리우드를 갖고 있는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최근 많이 약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다시금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좀 명예를 좀 회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비타민 D가 대장암 예방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대장암 이런 게 조금 걱정되신다면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팍스 뉴스가 보도를 한 건데요. 최근에 그 헝가리 연구진은 국제 영양학 학술지 뉴트리언스에 발표한 연구에서 적절한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대장암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진은 대장암 환자와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는 성인 무려 13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25%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만을 따로 놓고 본다면 그 결과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한 여성은 적게 섭취한 여성보다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58%나 더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비타민 D가 염증을 줄이는 데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며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강화하고 유해 박테리아를 차단해서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해서 이 비타민 D 마구 먹으면 안 됩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요,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왜냐하면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 시에 독성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적정 수준의 비타민 D를 먹거나 섭취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적정 수준을 많이 넘어서 좀 과잉 섭취가 될 경우에 독성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그래서 혈액 검사로 일단 내 혈액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 보면 다 나오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한 후에 비타민 D의 나의 수치를 확인한 후에 적정 복용량을 의사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뭐 반알 먹을지 하루에 한 알만 먹을지 많이 부족하시니까 당분간 한 석 달 동안은 두 알 드세요. 뭐 의사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리고 가장 편한 방법은요. 사실 이렇게 보조제를 먹지 않고 햇빛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차례 이상 하루에 한 20-30분 정도 햇빛을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수치로 말한다면 한 번에 한 30분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이상 딱 3일이 아니라 그래도 3일 이상 또는 음식을 통한 것도 좋습니다. 연어 또는 참치 등 좋은 지방이 많은 생선도 좋고요. 일부 버섯류 그리고 달걀 노른자 등도 우리가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햇볕 많이 쐬시고요. 또 햇볕 쐬시는 김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쐬지 마시고 햇볕 쐬시는 김에 좀 걷기도 많이 하시고 또 걷기 운동 끝나면 좀 살짝 출출해질 수 있잖아요. 출출해지면 삶은 달걀이나 또는 뭐 연어, 참치 등으로 이런 좋은 음식으로 보충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